네, 이한도 텍팁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한번 떠나가 볼 텐데요. 여행지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부동산적인 관점에서의 제주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는 두 개의 광역 거점, 제주와 서귀포가 되겠죠. 제주와 서귀포시 두 개의 광역 거점과 한림, 대정, 그리고 성산이라는 세 개의 지역 거점, 그리고 나머지 9개의 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남북으로 나누게 되면 위쪽이 제주가 되죠. 위쪽이 제주가 되고 아래쪽이 서귀포가 됩니다. 자, 인구의 대부분은 제주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는 제주에, 30% 정도는 서귀포에. 그리고 개발의 진행의 비중을 보면 뭐 제주가 한 30 정도, 그리고 서귀포가 한 70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현황을 보면 전체 지역 대비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광역 거점 있죠. 제주와 서귀포. 그리고 세 개의 지역 거점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한림, 대정, 그리고 성산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지역 중심들이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지역 거점, 세 개의 지역 거점들 보면 자, 주거지 영역들이 다 크죠. 한림도 그렇고 대정도 그렇고 성산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 중심들은 각각의 지역들의 해안가에 조금씩 이렇게 주거 지역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대생활권과 서귀포 대생활권으로 나눠질 텐데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 광역 거점과 지역 거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림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의 중추 관리 기능 강화를 하고, 자, 한림항 확충 및 1차 산업 가공 유통 기능을 육성하겠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서귀포 대생활권 같은 경우는 자, 서귀포는 서귀포시 지역 중추 관리 기능들을 하겠죠. 그리고 성산, 자, 성산 이쪽이 제2공항 건설 이쪽이죠. 제주 제2공항 이슈가 있고,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 영어타운 메카로 육성을 하겠다는 지역 거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 영어 교육 도시. 그리고 지금 제주가 안고 있는 이슈들은 이런 겁니다. 입도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주택 가격 및 임대료도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화되어 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 땅값, 뭐 아파트값, 뭐 건물값, 뭐 미친 듯이 올라갔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그래서 주택 부족 우려가 된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이나 곧자왈 해안 지역의 난개발, 그래서 가격 급등, 공급 부족, 투기 만연, 난개발이라는 이슈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제주는. 제 개발 가능 지도를 보면 앞에 했던 말들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개발 가능지는 많아. 개발 가능지는 많은데 제주만의 색깔,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 환경을 또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침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후죽순 난개발이 아니라 주거 및 인프라의 양적 공급도 필요하지만 질적 개선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인프라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가와 용지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전 지역을 뭐 주거 용지로 바꾼다든지, 보전 지역을 주거 상업 용지 이런 식으로 보전 지역들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는 지역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기정 도시 지역에 더해서 도시 지역 편입을 시키는 지역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뭐 성산업 일원, 여기는 뭐 제2공항 관련되겠죠. 여기 안덕면 조각공원 주변은 영어마을, 영어도시,
예우르 각지리 주변, 남원읍 남원 주변 해서 기정 도시 지역을 확장해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요. 뭐 제주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교통편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라산 주변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해서 교통편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적인 얘기잖아요. 내부적인 교통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 외부적으로 보면 이제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배를 타고 넘어오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이라든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그리고 항만 및 물류에 관한 계획들도 개선하고 발전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주도의 부동산 현황을 한번 봅시다. 매매지수 그래프와 전세지수 그래프입니다. 잘 버티고 있었었는데 제주도,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와 전세 관련된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가격 빠지고 있는 거, 전세는 크게 빠지고 있는 거 보이고, 그리고 물량은 쌓여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보시면, 자, 먼저 이 매매지수 상승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다는 거 아까도 확인된 부분이죠. 그리고 공급은 늘 부족했어요. 몇몇 뭐 시점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공급은 부족했다. 특히나 공급이 많이 부족했을 이때 가격 상승들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별 입주 물량을 보면 과거 제주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제주의 인구가 대부분이 몰려 살다 보니까 제주 쪽의 입주가 더 대부분이었고, 자, 그 뒤를 서귀포가 따라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다 빠지고 있죠. 매매 거래량도 빠지고 있고, 전세 거래량도 빠지고 있고, 월세 거래량도 빠지고 있고, 다만 주목해야 될 건 월세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미분양은 또 급격하게 쌓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과거 보면 공급이 적은 데다가 미분양마저 줄어드는 이 시점에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거, 큰 상승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미분양이 엄청 쌓이고 있구나. 미분양 분포를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서귀포든 제주든 뭐 가릴 것 없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미분양 단지들도 많이 보입니다. 보이고, 뭐 특징적인, 그렇죠, 제주라는 도시의 아파트들이 대규모 단지들이 잘 없어요. 귀해요. 그죠? 그래서 뭐 100세대 미만 아파트들도 많이 보이고 300세대 미만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대정읍의 하나포레나 제주 에듀시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500세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와, 가격대 보세요. 7억에서 거의 40억. 이거 감당이 될라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가격이면. 그리고 자, 경쟁률이 1도 안 되는 아파트들도 확인이 되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거의 탑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탑을 찍고 있는 상태고, 자, 2022년 제주 특별자치도 주거 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점유 형태는 이래요. 자가 비중이 줄고, 자가 비중이 2017년도 비해서 5년 전과 비해서 자가 비중은 줄고 임차 비중이 늘었다 라는 내용도 확인되고, 자, 눈에 띄게 다른 지역하고의 특징을 보면 사글세가 늘었어요. 사글세. 전국 평균이 0.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몇 배입니까? 그 8배?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엿보이는 뭐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택 유형을 봐도 단독 주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30%가 안 됩니다.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30% 나머지를 제외하면 주택이 거의 50%, 다세대와 연립주택, 비거주형 건물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주의 고용자 수는 점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그 입도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내용 아까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수를 보면 대부분이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대부분 있어요. 아까 7대3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7대3, 거의 7대3. 일자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래요. 인구도 거의 7대3.
그래서 인구수 증가에 대비해서 세대수 증가가 더 많은 내용도 확인이 되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 동 주변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자, 학원 수 보면 제주와 서귀포가 확연하게 차이 나죠. 확연하게 차이 나고, 뭐 다 거기 기인하겠죠. 인구의 대부분이 제주에 모여 살고 있고, 집중해서 도시화된 주변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학원이고 학교고 뭐 거기 다 몰려 살 수 있을 밖에 없는 내용 확인되고요. 그러니까 노영동, 뭐 이도동, 노영동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죠. 자, 급지를 따져 보면 제주하고 서귀포하고 이제 나뉘죠. 이렇게 제주의 대부분의 인구, 병원, 학원, 사업체, 소득 지수는 비슷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전체 아파트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200개가 안 돼요. 200개 언더. 근데 평당가는 엄청 비싸다. 평당가 엄청 비싸고 2,200, 500 하면서 엄청나게 또 그 갭 또한 크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거래 성수기를 보면 매매 거래는 뭐 크게 계절을 안 따졌던 것 같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조금 많았네요. 그죠? 11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많았던 것 같고요. 전세 거래 그래프는 이 W자 모형을 가지네요.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에 전세 거래가 많았다. 월세 거래는 U자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겨울 쪽이 많고 여름 쪽으로 갈수록 월세 거래는 줄어들었다 라는 내용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건도 한번 봅시다. 제주가 관광 위주의 지역이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물건들을, 경매 물건들을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자, 타운하우스 물건 두 개 보지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물건 다 건물은 전부, 토지는 지분으로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한 개씩 볼게요. 자, 201 타경 6572번 물건 종류는 주택이고요. 김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지분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약 1916평인데 나와 있는 지분은 약 100평, 건물 면적은 91.92.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은 전부, 토지는 지분으로 나와 있고요.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 제주은행 채권자로 해서 이미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2억 4,863만 5,860원으로 유찰됐고요. 오는 1월 17일 날 1억 7,404만 5천원 최소 가격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유모모 씨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전입일자 확인이 필요하죠. 전입일자, 확정일자 모두 21년 4월 13일인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네요. 그래서 저희가 요 관련돼서 인수해야 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자, 보증금은 1억. 이거 사글세, 자, 보기 힘든 사글세 450만원, 대항력 없다고 확인되고요. 자, 토지 및 지상 제시 외 건물 등은 토지 공유자 및 건물 소유자들이 지분권에 의해서 각 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자, 매각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38만원, 약 38만원 평당. 그래서 약 1억 3천만원 정도, 건물은 1억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2억 5천 정도 감정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건물 등기부 등본 보면 2016년도 10월 달에 잡혀 있는, 소유권 이전할 때 잡혀 있는 근저당이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후 저희가 크게 확인하고 인수해야 될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관계는 깔끔하네요. 자,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볼게요. 토지는 뭐 몇 분의 몇 이래서 사람들이 공유자가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 소유하고 있죠. 단독 소유하고 있다. 지분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지분으로 보유해 가지고 등기해 놓은 걸 이제 지분 등기라고 하죠. 지분 등기라고 하고, 구분 등기는 말 그대로 지분 등기, 구분 등기를 쉽게 얘기를 하면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내 땅인지가 구분되어져 있어. 그냥 구분 등기예요. 그러면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개별적인 건축 행위가 가능한 거고, 지분 등기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건축 행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내가 지분이 얼마가 있고 이미 건물들은 올라가 있는데 이 건물들을 밀고 내가 개별적으로 새로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자, 땅을 4개로 쪼갰어. 맞죠? 1, 2, 3, 4. 4개로 쪼개놓고, 이 각각의 이 땅들의 일정 부분의 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 부분의 지분들이 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 아니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땅 이렇게 구분돼 있었다면 여기 내가 뭐 집을 새로 짓든 부숴 가지고 다시 짓든 전혀 내가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행여나 지금 지어진 집을 밀고 새로 짓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규를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자, 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이고, 자,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깔끔하게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그래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 있는, 앞에 주차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든 여기 도로든 다 지분으로 땅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 자체는 내가 다 올 소유하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되고요. 자, 공용 도로 부분 이렇게 생겼고, 전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는 게 앞면이고 여기 뒷면이 되겠네요. 자,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 다 한 평수가 약 30평 정도 되는 건물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어요. 김영항까지 약 2km네요. 약 2km 정도 거리에 놓여 있고, 자, 조용한 숲속이라고 해야 되나 들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놓여 있고, 지적도를 보면 여기 자연 녹지 지역 경계에 놓여 있네요. 자연 녹지 지역 경계에 놓여 있고, 이 경계를 넘어서면 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 경계에 있다라는 위치적인 내용 확인이 되고요. 다음 물건입니다. 이건 약간 다른 이슈가 있어요. 자, 201 타경 7780이고 아까는 어디였습니까? 김영이었죠. 김영보다는 약간 땅값이 더 높은 애월입니다. 애월에 위치하고 있고 1360평 중에 126평 정도, 건물 면적은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죠?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와 토지는 지분으로 나와 있어요. 지분으로.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하고 채권자는 장수농협에서 진행되는 임의경매건이고요. 자, 작년 6월 4억 1,581만 9,440원에 시작을 했다가 자,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3억 9,580만 원에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미납했고요. 또 다시 진행이 됩니다. 요 가격으로 진행이 됐는데 3억 천에 또 낙찰했는데 또 미납을 했어. 그 뒤로 한번 유찰이 됐고요. 자, 오는 1월 10일 날 2억 375만 2천 원 최저 가격으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왜 두 번이나 미납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임차인의 문제일까요? 봅시다. 자, 임차인은 박모모 씨가 있고요. 전입일자는 2017년도 8월 1일입니다. 확정일자는 9월 14일 날 받았고 배당 요구는 2021년 11월 24일 했네요. 자, 보증금은 1억 1천. 근데 보니까 자, 임차 보증금 1억 5천 원 중에 일부금이다. 4천 원 받았겠네요. 그죠? 4천 원 받고 요 1억 천을 못 받았다. 요 내용 확인되고,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조금 앞섭니다. 그죠? 앞서다 보니까 대항력은 없어요. 여기도 타운하우스 부지로 토지 소유자와 공유자들이 토지 지분권에 의해 각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되는 물건이다. 임차인까지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토지와 건물 현황을 보면 아까는 38만 원이었죠. 김영의 평당가가 38만 원인데 여기는 60만 원.
그래서 당연히 더 위치적으로 더 좋은 곳이다 보니 평당가도 당연히 높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 감정가는 2억 5천, 건물 감정가는 약 1억 5천에서 합산하면 약 4억 2천짜리 감정가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 3월 21일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모두 소멸이 되죠. 자,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근저당 이후로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한 개 있죠. 뭡니까? 가처분이 눈에 띕니다. 자, 가처분 내용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 2018년도 11월 15일 날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보다 뒤에 놓여 있는 가처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소멸되는 권리. 다만 이런 후순위 가처분이더라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해야 돼요.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돼서 이 내용의 가처분이 만약에 행여라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절대 경매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 후순위 가처분일 경우에는 인수될 수도 있고 인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들을 하는데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는 권리인 건 맞아요. 맞고 선순위 가처분일 경우에는 비록 선순위로 잡혀 있는 가처분이지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멸되는 권리이다. 단 아까 얘기했던 요거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더라도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다. 뭐 또 몇 개가 있죠.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도 인수되는 권리이잖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단 경매라는 걸 보자는 거죠. 경매라는 건 채무관계에서 그 회수하지 못한 그 돈을 내가 회수받기 위해서 경매라는 절차를 밟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못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장수농협이 이만큼의 채권 금액에 대해서 내가 회수를 못하니까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절차상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리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권리이고요. 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이 가처분이 있는지 몰라요. 뒤에 설정돼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수농협에서 근저당 걸린 거를 내가 회수하는 데 있어서 경매라는 절차를 밟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경매랑은 별개의 사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는 민사사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사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냐 따라 가지고 이게 무효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나 앞으로 경매 절차를 다 밟고 소유권이 넘어온 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상실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은 어떡하냐? 돌려주긴 하는데요. 돌려주긴 하는데 이 돌려받는 방법이 까다롭다는 거죠. 이미 배당받은 사람들한테 부당 이익에 대해 가지고 내가 회수하려고 한다.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하고 이 과정조차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아, 이거는 위험하다. 해서 입찰을 안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도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비록 가처분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만 그 가처분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없다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다시 얘기해 드리면 자, 일부 후순위 있더라도 인수가 되는 가처분들 말고 자, 후순위에 놓여 가지고 당연히 소멸되는 권리들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설정되어 있는 뭐 근저당이 됐던 가압류가 됐던
그 사람들의 권리도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존중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권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수하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등기 상황에서 비록 가처분 내용이 확인되긴 하지만 가처분이잖아요. 확정된 게 아닌 상황에서는 확정됐다고 보는 게 아닌 거죠. 확정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경매는 경매 절차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가처분 내용에 대한 민사 본안이 뭐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이 결론이 이 경매 사건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매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봐야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는 뭐 인수가 되는 후순위 가처분이다. 어떤 케이스에는 이건 인수가 안 되는 후순위 뭐 가처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매는 우리가 늘상 보고 권리 분석하듯이 그냥 이런 것들은 소멸되는 권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만 이 민사를 따로 보는 거예요. 이 민사 사건이 향후 오케이 돼 가지고 결론이 났을 때 내 경매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전자소송 들어가서 자, 뭐 법원 넣고요. 사건 번호 넣고 관련자 이름 둘 중에 한 명 이름 넣고요. 그다음에 요 뭐 번호 넣으면 검색 누르면 자, 사건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걸 보여줍니다. 자, 사건 번호 나오고 채권자는 김모모 씨, 채무자는 이모모 씨. 그래서 결론을 인용을 해줬다. 오케이, 이 가처분 인정. 이 가처분 내용이 뭡니까? 소유권 말소시켜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 소유권 이전 관계에서 뭐가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넘어온 소유권 자체를 없애달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없애는 본안,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그 앞에 이런 걸 좀 해줘.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처분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걸 설정해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2018년 11월 15일 날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등기부 등본에 딱 확인이 돼요. 가처분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서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해줄게.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요럴 때 하죠. 뭐 소유권 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기. 내가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말소시키거나 나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은 소유권 이전에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 부동산 꼼짝 못하게 그대로 현상 유지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합니까? 금지사항. 이거 하지 마라. 매매, 증여, 전세, 저당,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 행위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시간순으로 보면 이해가 쉽겠죠. 자, 최초 소유자가 2017년 3월 21일 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6월 28일 날 B에게 그 해당 지분만큼 소유권과 함께 이 근저당을 넘깁니다. 자, 이 빚도 네가 가져가. 빚만큼 빼주는 거죠. 자, 빚만큼 빼줄 테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017년 8월 1일이 임대차 전입일이 되고요. 자, 2018년 11월 5일 날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 무효로 해달라.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 넘어온 거 소유권을 말소시켜달라. 맞죠? 그래서 그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인용이 됐죠.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안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몰라. 그죠? 몰라. 그리고 또 2019년 2월 21일 날 자, 가처분이 하고 인용이 되면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해주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증여하지 마라. 이런 거 일체 행위를 하지 마라는 등기부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개인 간 거래로 이 B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누가. 그래서 근저당을 잡습니다. 근저당을 잡아요. 하고 2021년 11월 8일 날 앞에 최초 설정됐던 이 근저당권에 관련돼 가지고
임의 경매 진행되는 거죠. 요 사건의 흐름입니다. 자, 사건의 흐름은 이랬고, 그럼 가처분을 왜 신청을 했을까? 도대체 A에서 B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냥 공유자인,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이 공유자 중에 한 명이 C입니다. C. 이 또 뭐야?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봤죠. 자, 주택 임차권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자, 놀라운 날짜가 하나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일자는 2017년 6월 27일. 언제입니까? 여기. 그러면 2017년 3월 21일 날 원래 소유자 A씨가 토지와 건물에 해가지고 근저당을 하죠. 3억 만들어 놓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6월 27일 날 얼마 보증금 1억 5천에 계약을 해요. 그죠? 그럼 요거도 더하고 요것도 B한테 넘기고, 그죠? 1억 5천도 얘한테 넘기잖아. B도. 그럼 B는 4억 6천에 거래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0만 원만 내고 내가 이 빚 떠안을게. 그리고 이 사람의 임대차까지 내가 떠안을게 하고 실제 1,000만 원만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A씨 같은 경우에는 빚, 자기 앞으로 돼 있던 이 토지 지분과 건물을 넘겼으니까 이 빚 뭐 자기한테 없어졌죠. 더하기 이거 보증금 들어왔잖아. 1억 5천. 빚은 소멸시켰고 돈은 1억 5천이 들어왔어. A는 그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익을 얻었고, B는 이걸 다 떠안고 1,000만 원만 주고 값싸게 가져왔습니다. 맞죠?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안 갚아져 가지고 이미 경매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이 보증금 다 못 받게 생겼죠. 순위에 뒤처지니까. 순위에 뒤쳐가고 보증금도 다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에서 4천 빼고 1억 1천 하고 뭐 사글세 아까 450만 원 했잖아요. 이거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일부만 배당을 받겠죠. 일부만 배당을 받을 거고, 지금 이 사건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낙찰가는 점점 낮아지거나 이걸 극복 가능한 사람, 진짜 물음표가 된 것들을 다 해소한 사람이 아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 사에서 냄새가 나요. 뭐 이 꾸리꾸리한 뭐가 있어, 그죠?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C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공유자 중에 한 명인 C가 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인용이 된 거예요. 인용이.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내용 확인했으니까 가처분 해줄게. 그래가지고 자, 김모모 씨. 자, A는 박모모 씨고 B는 이모모 씨인데 이 가처분 신청한 사람 C, 김모모, 이거 다 금지시켜줄게. 이게 언제? 2018년 11월 5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니까 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이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상에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금지사항으로 이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전혀 또 다른 제3자 D가 등장을 합니다. D가 여기에 돈을 빌려줘요. 8천만 원. 8천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했잖아. 그죠? 하지 마라 했는데 했으니까 나중에 진짜 이거 본안소송 가서 이 사람이 이기잖아요. 본안소송에서 오케이 그러면 말소시켜 하면 야, 이 근저당 돈 빌려준 사람 뻔히 이 내용을 보고도 돈을 빌렸잖아요. 이거 날아가고요. 이것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경매도 취소 무효가 되는 거죠. 경매 참여자도 황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본 사람은 딱 봐도 누가 눈에 딱 들어줘. 이익 본 사람 딱 있고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피해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가처분 내용이 등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도 이 행위를 왜 했을까? 또 물음표가 되는 거고. 이 C가 왜 했을까도 물음표가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자, 2018년 11월 5일 가처분 됐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안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은 이래요. 자, 앞에 거는 이미 과거고 2015년 7월 28일 이후 신청한 가처분은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본 소송을. 근데 이걸 진행을 안 하면 자, 2021년 11월 5일 딱 3년 뒤죠. 이 설정되어 있는 이 가처분을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취소. 3년 동안 이거 소송 안 했잖아. 그럼 이거 취소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잡혀 있는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 소멸시효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 3년이 지났으니 이거 취소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내용에 대해 갖고 취소 소송 한다는 건 이렇게 등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전체 10년이라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잖아요. 근데 등기가 되는 그 딱 3년 동안은 이 10년 동안에서 이게 딱 멈춰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3년 동안 멈춰 있으니까 13년이 되는 거죠. 13년 안에 내가 본안 소송 진행을 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약을 하면 경매 절차보다 지금 중요해진 게 이게 가처분이라는 이 민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인데 이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어떤 이유로 소유권을 말소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내용이 확인이 됐으니까 인용이 된 거잖아. 결정이 되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원인이 밝혀지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갖고 진행됐구나라는 게 쭉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뭐 손품을 팔든 전화를 하든 발품을 가든 만나보든 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게 해소됐는지 아니면 진행하는 물건인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이거 해소되는 거다. 해소됐다 하면 이 가처분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소송의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해소된 걸 아는 사람이랑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가득 차가지고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가득해질 때 자 봐요. 이렇게 미납도 있고 이러면 계속 가격은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이 정보를 아는 사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대박이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안 들어오는 거죠. 손해를 입어가면서.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지금 두 건 모두가 타운하우스입니다. 그죠? 타운하우스. 공통점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지분이다. 건물은 올 내가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지분 같은 경우는 지분 등기된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축 행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맞죠? 하고 타운하우스가 대부분 위치한 곳들이 어디이냐 지리적으로 어디이냐가 중요하고요. 하고 내가 쓸 건지 내 사용의 용도인지 아니면 투자의 용도인지도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잘 따져봐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지금보다는 싸게만 가져오면 내한테 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경제적 이득을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가처분이라는 게 경매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사상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해소가 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하고 아예 확인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 라는 말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